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강지구 교수입니다. 한국인과 한류 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국인이 누구며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한류 문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대의 삶에 잘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지만 지금의 이 시대가 과거와는 전혀 다르죠. 물론 이제 새로운 기계 문명의 발전도 있고 또 사회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 시대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한국인의 역사 가운데서 그 21세기 이 시점처럼 한국이 잘 살았던 적도 없었고요. 또 풍요롭죠. 그리고 세계의 각양각색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류 문화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한국인이 누군가, 즉 내가 누구며 또 우리의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역할,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라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누군지부터 소개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한번 우리 알아맞혀 보실까요? 제일 왼쪽에 누구죠? 진구죠. 어디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에 나온 진구죠. 저는 여기 나온 노진구, 노진구 아주 명랑케야한 캐릭터인데 저는 그 진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진구는 누굽니까? 여진구죠. 호텔 델루나 같이 말입니다.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그야말로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 여진구도 아닙니다. 저는 누구냐? 저는요, 강진구입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에 있고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어떻게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창의성을 갖다가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갖다 잘 만드는 법,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비평, 특히 이제 영화, 영상에 대한 비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면 이렇게 천새 날개를 메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이건 창의성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억압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꼭 해보자라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예전에 그 교회에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극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왜소하는 바람에 그 연극의 주인공 역할인 요셉, 그쵸? 마리아나 동방박사, 천사장 가브리엘, 하다못해 이제 목자, 이 정도가 이제 대사가 있는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맨날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은 양일, 양이, 양삼 이렇게 음매하고 나타나는 그런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말로 풀어볼 생각으로 천사 날개를 메고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창의성은 말입니다, 정말 이 자유롭고 말입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고 무엇인가를 갖다 억압하는 것부터 벗어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희가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못 해봤던 것 꼭 한번 해보자. 응? 여기서 인간의 창의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저는 또 하나 뭐냐면요,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 공통된 역사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만의 독특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서 우리만의 독창성, 아주 유니크한 면들이 그 안에서 이제 나타나고 그것이 한류 문화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 문화 현상은요, 정말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도 잘 만들고 영화도 잘 만들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지요? 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요, 제가 대학 때 다닐 때는요, 영화 그러면요, 한국 영화를 뭐라고 불렀냐면 방화. 그러니까 지방의 영화처럼 말입니다. 방화라고 불러서 한국 영화를 보는 대학생들 조금 뭐랄까요, 조금 뒤처졌다? 후졌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겠어요? 한국 영화 너무너무 재밌죠. 그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입니다, 정말 영화를 잘 만듭니다. 그 외국 영화를 보는 것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정말로 말입니다, 지식인의 어떤 행동처럼, 지식인의 문화 향유는 팝송을 듣고 외국 영화를 보는 것이지, 헐 영화를 보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90년대 서태지 아이들 이후에 일단 가요라는 것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팝송보다 우리나라 노래를 훨씬 많이 듣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영화의 비약적인 발전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외국 영화보다 오히려 한국 영화가 예를 들어서 뭐 설이라든지 추석 이런 때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메인을 갖다가 장식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2022년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투더 영투더 우 얼마 많이 따라했습니까? 그렇죠? 정말 참신한 거죠. 자폐증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뤄서 그야말로 그 넷플릭스에서 이것이 방영됐는데 그 비영어권 나라에서는 이것이 1등을 했거든요. 오징어 게임 더 말할 필요도 없죠. 2021년도 오징어 게임 역시 뭡니까? 이거는 순식간에 영어권, 비영어권 가리지 않고 전 세계 1등을 했죠. 이것이 방영된 첫 주에는 말입니다. 딱 한 나라만 제해놓고 1등을 했거든요. 그 한 나라가 뭐였냐면 네덜란드였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2위를 했고요. 1위가 뭐였냐면 갯마을 차차차가 1위 했다는군요. 그 역시 뭡니까? 한국의 드라마죠. 이렇게 이제는 OTT 서비스라는 기술적인 변화,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뜻밖에도 한국의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요, 그럼 단순하게 상황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어떤 순간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코로나 팬데믹 때 다 집에 갇혀 있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보다가 한국의 콘텐츠를 발견해서 사람들이 많이 본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세상이 몰랐던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이 드러난 일이다. 세계 사람들이 몰랐던 한국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갖다가 깨닫고 그 이후로 뭐예요? 계속 찾게 되는 이런 지속적인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류 문화는 일시적인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뭐 제1차 한류 문화를 일본에서 있었던 어떤 겨울연가, 뭐 가을동화 같은 그런 어떠한 일시적인 드라마의 영향으로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한류 문화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옳다. 이런 관점에서 한류 문화를 보려는 것입니다. 아셨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영화 곡성에 나오는 이 아이 한마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야, 한류 문화 발전해서 우리 수출도 잘 돼요. 또 무슨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뭐 이러한 경제적인 어떤 초점에만 맞춰서 볼 것이 아닙니다. 뭘 봐야 될까요? 정말 이 세계의 한국인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세상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남을 원조하고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한류 문화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류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문화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요. 일본의 만화였죠. 애니메이션이었던 이 철한 아톰, 이 아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좋은 예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저 단순하게 하나의 만화 영화가 만들었다. 일본의 문화 콘텐츠가 나왔다. 재미있게 봤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아톰이란 애니메이션은 일본 사람들에게 정체성, 일본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 왔고 그 정체성을 깨달은 일본 사람들은 아톰으로부터 아톰식의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서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결정 역할을 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한번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톰과 일본을 만든 만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날의 경제대국 일본을 만든 것은 뜻밖에도 만화영화 아톰이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바로 처음에는 의사였지만 의사란 직업을 그만둔 데스카 오사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의대에서, 고신대는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대에서, 강의도 하고 합니다만은
많은 한국 학생들은 의대 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2차 대전 전에는 말입니다. 더욱더 의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데스카 오사무는요, 엄마의 소원에 따라서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됐어요. 현재 의사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의 본래 꿈은 뭐냐면 의사가 아니라 만화가였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중학교 시절에 말입니다. 이렇게 교과서 모퉁이에다가 로켓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로켓 그렸다가 조금 뒷장에는 조금 더 위에다 올리고 해서 마치 애니메이션의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쭉 훑으면 말입니다. 로켓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만들면서 옆에 있는 학우들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가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회적 분위기는 뭐겠어요? 의사지. 종교의사가 존경받지. 응? 야, 만화가 돼서만 먹고 살 수는 있겠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회도 한때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죠. 근데 뭐 기안84도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서 특히 영화 콘텐츠에서 이 웹툰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나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데스카 오사무는요, 의대를 간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적으로 뭡니까? 의사란 직업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했던 만화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나온 영화가 뭐 밀레니엄 왕자래요, 사파이어 왕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일본 만화의 최고의 결정타, 아톰이 그래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톰 이야기를 할까요? 네, 아톰은 1952년 일본 만화杂誌쇼넨에 연재된 이후 63년에 일본의 첫 TV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방송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애니메이션은 1초에 24컷이 보통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4장의 그러한 그 평면적인 어떤 그림을 갖다 찍어가지고서는 이것을 갖다 돌리게 되면은 하나의 움직이는 그림이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이 된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일본의 TV 애니메이션은 이게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헐리우드처럼 말이야 최소한 1초에 24장, 헐리우드는 뭐 1초에 36장씩 옛날에 찍었거든요. 그렇게 못 만들고 12장씩 집어넣어서 이걸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좀 약간 로봇처럼 좀 딱딱하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애니메이션의 가장 특징이 이런 겁니다. 이 아톰이라는 그 로봇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통해서 뜻밖의 일본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잠깐 소개할 거 이런 겁니다. 일본의 한 과학자가 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애지중지 키우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 로봇은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 아톰을 갖다가 학교에 보내요. 학교에 보내면 뭡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응? 야, 아톰 넌 말이야 키가 이렇게 조그마냐? 너 이렇게 지난학기랑 똑같네. 안 자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키가 크는데 어떻게 돼요? 아톰은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늘 묻는 거예요. 아빠, 난 누구죠? 난 사람인가요? 난 기계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학생들 왕따는 계속 당하고 있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외계에서 거대한 외계 로봇이 지구를 공격하러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큰지 못 당하는 겁니다. 지구가 위기에 빠지죠. 그리고 아톰을 왕따시켰던 친구들까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톰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무리 왕따시던 친구들이지만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부잖아요. 친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김에 뭡니까?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거대한 외교로봇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때 미처 몰랐던 아톰의 장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톰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아톰은 작지만 어떻게 돼요? 힘이 이렇게 아톰의 힘은 10만 마력, 10만 마력 항공모를 끌고 다니는 힘입니다. 10만 마력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한 번도 쓰지 않으니까 몰랐던 것이죠. 아톰은 촥 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이게 발목이 딱 붙잡히면 어떡합니까? 발 뒤꿈치에서 뚜껑이 딱 열리고 화염방사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뜨거운 사이에 딱 도망치는 거죠. 정말 재미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장점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아톰 뭡니까? 자기를 왕따시던 친구를 다 구해줍니다. 지구를 구합니다. 그러자 아톰의 친구들이 아톰을 바라본 시각이 달라졌어요. 아톰, 넌 말이야 작고 보잘것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넌 말이야 첫째 작지만 둘째 강하고 셋째 아름다운 존재야. 작지만 강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아톰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아톰은 더 이상 그쵸 슬프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뭐 침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으면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일본 이 아톰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아톰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가 왜 중요하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2차 대전 때 패해서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줬다는 것이에요. 아톰은 일어났죠. 똑같이 뭡니까? 아톰을 본 일본 사람들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경제 대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경제 대국이 됐을까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945년에 핵폭탄을 맞고 망했잖아요. 근데 보시죠. 불과 딱 10년 만에 한 20년 만이죠.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죠.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그만큼 강력한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뭐겠느냐? 아톰 안에서 발견한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작지만 강하고 아름답다. 1번은 뭡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 무엇인가 작은 걸 굉장히 잘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는 새로운 면목을 일본 사람 문화를 통해서 심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세요. 일본의 자동차는 작습니다. 한국은 그 반대로 이제 큰 차를 선호하잖아요. 일본 가시면은요, 1000cc 미만이 아니라 뭐 700cc짜리 작은 차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왜 자동차 대국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코로나라는 그 도요타에서 만든 자동차 코로나는요, 소형차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2000년대까지 몇 대 팔린지 아십니까? 먼저 그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산다 그랬잖아요. 잘 살아요. 대한민국에 2021년도 통계가 따르면 한 자동차 대수가 2,300만 대, 한 400만 대 가까이 되는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한 2,400만 대 정도의 대수란 것은 뭘 말하냐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자동차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2000년대까지 일본의 도요타가 만든 코로나가 미주 지역에서 팔린 대수만 2천만 대예요. 그리고 미국 밖에서만 한 2천만 대를 더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이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는지 몰라요. 정말 코로나는요. 뭐 이게 공적인 교육에서 뭐 이렇게 이거 괜히 또 PPL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지 모르지만은 뭐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정말 작지만 어떻게 돼요? 고장 한번 나지 않는 튼튼한 자동차였거든요. 이러한 그런 의미들은 사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톰에게서 나왔고 이것이 일본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여령 교수님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본을 갖다가 축소지향적인 문화를 가진 그런 민족으로서 딱 정의내지 않습니까? 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야 그렇다. 이 문화라는 것이 정체성과 깊이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작지만 강하고 아름답다. 여기 한번 볼까요? 포켓몬입니다. 포켓몬은요. 일본의 만화 영화지만은 이것이 증강현실과 결합돼가지고 진짜 스마트폰을 들고 이 포켓몬에 나오는 이 몬스터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잠깐 이것이 이제 이 구글의 서비스가 이제 진행되면서부터 이걸 잠깐도 굉장히 열풍에 휩싸였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포켓몬의 영이 뭡니까? 이런 공 속에 담긴 어떤 이런 그 몬스터들이 있잖아요. 그쵸? 포켓몬이에요. 포켓, 주머니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몬스터란 말이죠. 그쵸? 일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상상력입니다. 왜 그래요? 축소지향적이죠. 미국의 헐리우드의 스티븐 스필버그는 쥬라기 공원, 거대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전 세계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은 뭐예요? 작은 것, 이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괴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그렇죠, 흠뻑 이 세계에 빠뜨린 것이죠. 그렇죠? 여기는 피카츄, 쥐죠. 그렇죠? 피카츄는 왜 이 피카츄인 줄 아세요? 일본 말로 번쩍번쩍, 번개쳤을 때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걸 삐까삐까 그래, 삐까삐까. 추는 뭐냐? 쭈쭈쭈쭈, 이렇게 추. 일본 사람들이 쥐를 갖다가, 쥐가 찍찍하는 소리를 갖다가 음성을 표현할 때 이제 쭈쭈쭈쭈 그러더니 그래서 뭡니까? 삐까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친구는 전기를 발생해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갖다가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유행했는지 보죠. 1999년 10월 20일자 타임지는 말입니다. 표지로 아예 이 포켓몬을 다뤘잖아요. 개봉 첫날 영화를 만들었을 때 $1,010만. 그해 연말까지 엄청 흥행 수입을 얻죠.
미국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을 갈아쳤어요. 아, 대단한 기록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포켓몬을 좋아하는지를 볼 수 있죠. 2016년에 포켓몬스 게임 소프트웨어가 1억 8,600만 개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문화 콘텐츠 한류 열풍이 강하다라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일본의 문화의 힘도 굉장히 거셌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무려 2조 엔의 매출을 갖다 올렸죠. 그렇죠? 아이들이 게임 카드를 가지고 놀았어요. 2013년까지 73개국에서 무려 200억 장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문화적 역량을 통해서 한류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출발점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인지 누구인지, 일본의 장점, 일본의 문화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그러한 포켓몬과 아톰과 포켓몬과 같은 이런 독특한 일본인들만의 어떤 장점들을 살리는 문화를 개발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라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한국 문화를 갖다가 세상에 알리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럼 한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화를 통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정체성을 깨달은 민족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문화를 갖다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과목이 한국인과 한류 문화인가에 대해서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류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뭐겠어요?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한국인을 공부한 이유는 뭡니까? 한류 문화를 넓게 펼쳐가지고 문화적인 주문을 갖다 한번 잃어보자라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다 갖추는 것이 이 강의가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점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응? 너 자신을 알라는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는 뭐예요? 베이컨이 말했어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죠. 합쳐서 뭡니까? 소크라 베이컨. 이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냥 우리들이 하는 지적인 농담이었어요. 너 자신 아는 거 힘이다. 누가 말했어? 소크라 베이컨이야. 응? 두 사람이 명언을 합친 것이죠. 근데 이 말뜻이 진짜 그럴듯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뭡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뿐만 아니라 요즘에 MBTI 많이 해가지고 너는 뭐야 MBTI가 이렇게 물어봐서 서로를 갖다가 사귀거나 혹은 뭐 직업을 구하거나 이런 데도 심지어 쓴다고 하더라고요. MBTI는 결국 뭡니까? 내가 누구냐를 갖다가 이런 검사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자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알았을 때 그 안에서 나의 문화적 역량,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진짜 문화 콘텐츠도 만들고 세상의 문화 발전에 기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꼭 발현돼서 나온다. 자, 이번에 제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휴대감 편한 애완용 동물을 착안해내고 포켓몬, 이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거죠. 몬스터를.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는 편리성을 도모한 이 아이디어는 대단히 일본적인 거예요. 일본 문화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헐리우드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뭡니까? 스마트폰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옛날의 포켓몬을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몬스터를 갖다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의 응용, 적용을 갖다가 하는 이러한 문화의 발전 가져간다는 것은 대단히 문화적인 감각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 가지로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공부하는 이유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한국인의 정체성은 문화 안에 담겨 있다.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문화를 공부해야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체성 문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를 공부해야지 우리가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류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한국인이 누구인지 깨달아서 한류 문화를 발전시켜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특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에게는요, 이 한류 문화가 높은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장점 가운데서 우리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인의 어떤 놀라운 면모를 딱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 상황들이 있고요.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주입시킨 말입니다. 한국이 열등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발언은요, 결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많은 한국의 역사에 중요한 어떤 놀라운 점을 갖다가 사실 잊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이 최고야. 이런 국뽕에 취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뽕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겠어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인의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역사와 그 다음에 원천이 어떤 것인을 살펴보고 한국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이 정말 세상에 발전에 기여할 만한 위대한 민족이다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한류 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세계에 어떻게 봉사하며 세계를 섬길지 대한 지식들가 필요가 있다. 실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야? 정말 잘 만들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뭐 할 건데? 어떻게 돼요? 남을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남을 괴롭힌 데 쓸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가 같이 함께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바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 뭐예요? 홍익인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널리 사람,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홍익인간의 정신뿐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근대화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이 기독교 전통이란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인 면모를 많이 바뀌었어요. 근대화인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최초의 근대 학교도 세웠고요. 그 기독교 선교사 한 일이죠. 병원도 세웠고 말입니다. 특히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자주적인 정신을 심어주고 이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근대 이후에 들어온 이 기독교 사상의 면모거든요. 이것이 한국인의 정체성의 뜻밖에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왜곡되는 한국의 정체성을 갖다가 바로잡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재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국인이 정체성과 한류 문화에 한국인의 원리로서의 작용하는 종교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뮤얼 헌팅턴이 얘기한 대로 뭡니까? 문화가 중요합니다. 문화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60년대 당시 아프리카의 가나와 대한민국의 1인당 GNP 수준은 비슷했는데 30년 뒤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산업 강국으로 발전했다. 지금 14위가 아닙니다. 세계 10위죠, 10위. 2022년도 그 GNP 순위로 보니까는 10위에 올랐더라고요. 가나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5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엄청난 발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뮤얼 헌팅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문화의 차이는 문화.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요. 보세요. 2번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문화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검약, 투자, 근면, 교육, 조직, 기강, 극기정신 등을 하나의 가치로 생각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말 유교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교 문화가 일제시대를 거쳐가면서 많이 퇴색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프로테스탄적인 문화가 들어온 거죠. 술 절제하시오. 담배 절제하시오. 이런 절제운동, 금연운동, 금주운동, 돈을 아껴서 말입니다. 독립투사에게 헌금하고 말입니다. 독립운동에 쓰고 말입니다. 이러한 정신들, 그 다음에 3.1운동에 이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3.1운동을 벌인 일 등등 했을 때 어때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 중에서 뭡니까? 교육.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대학교를 세운 이 선교사들의 중요한 가치도 그런 거거든요.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한글이 지켜지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한국은요 독특하게도 선교사가 외국에 선교사 들어왔는데 보통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워서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먼저 한글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을 가장 아끼고 보호했던 그러한 그 그룹들도 이 선교사 그룹이었어요. 한국인의 이런 교육에 대한 중요한 역할도 바로 이런 기독교 문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정리해 갑니다.
동안 우리가 공부할 때 교재로 쓸 책은 뭐냐면요. 최진식 교수의 이 책입니다. 네. 세계를 흥넘치게 하라. 최진식 교수님은 이화여대 그 한국학대학원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비슷한 면이 좀 많아요. 그분은 미국 템플대에서 도교를 공부했습니다. 저도 석사까지는 제가 도교를 전공했어요. 네. 박사 과정은 좀 다른 걸 전공했습니다만은 그 도교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정도 많이 갖고요. 또 제가 죽음학도 가르치는데 이 최진식 교수님도 한국 죽음학회 회장도 지내셨고요. 또 저도 이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요. 최진식 교수 마찬가지입니다. 최진식 교수님 심지어는 심리학, 무의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UFO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외계인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뜻밖에도 한국인이 몰랐던 한국 문화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에 10쪽 이렇게 썼어요. 2000년대 들어와 전 세계인들은 나날이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근데 정작 주인공인 한국인들은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가 뭐냐? 한글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잘 얘기 못하죠. 그렇죠? 한국의 특징이 뭐야? 이런 걸 할 때 말이죠. 이 책의 저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 문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진식 교수님은 한국 문화의 원료를 갖다가 문기, 신기, 유교적인 문화, 글자 문화, 활자 문화 이런 것에서 찾는 거예요. 엘리트 문화죠. 그러니까 신기 뭡니까? 이 무교의 문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전통 문화 가운데 무교,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근대에 들어온 기독교. 이러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인의 기층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교와 신기 갖다가 한국 문화의 원료 안에서 찾는 그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상당 부분은 이 점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기는 금속 활자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고려 대장경, 승종 일기 갖다 찍고요. 세상에는 조선왕조실록,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 아닙니까? 그 감탄할 만합니다.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은요, 한국 민족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인 양요 당시 강화도에 들어온 말입니다. 그 프랑스 해군 장교 주베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곳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존감을 상해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해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문맹자는 멸시를 당한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문기, 그야말로 문자에 대한 어떤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국 유일하게 뭐라고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고요. 왜 그래요? 글자에 대한 애착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기, 한국의 종교성은 감탄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교성을 단순하게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굿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종교성 뭐겠어요? 그렇죠. 등산 가서도 술을 마시고 말입니다. 음주 가무를 한테 즐겨하는 민족. 왜 노래방이 이렇게 많으냐? 다 이거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문화의 원류고 그것이 어떻게 돼?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대중가요, 비보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 게임 내 한류는 바로 이런 신기가 빛을 발하는 문화 현상이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이 한국 문화를 알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국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적 정체성을 알려면 뭐라고요? 바로 한국인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있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적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동생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형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서 이제 한 대 주워박는 거죠. 이건 뭐겠습니까? 개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화 정체성 뭡니까? 이런 겁니다. 외국 나가서 이렇게 애국가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응? 한국에서 들었을 때는 말이죠. 귀찮게 무슨 애국가에 이렇게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데 외국 나가서 우리가 한국 대표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애국가가 나올 때 말이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화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외국 교포들은 말입니다. 이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도 많이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문화는 말이죠. 내가 어떤 문화를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등등 이러한 고민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와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한국인이 한국 문화를 알면 좋은가? 한국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관습적인 이해를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입체적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한국 문화가 뭐야?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뭐예요? 물에 대해 잘 몰라요. 물 밖에는 인간이 물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했지 물고기가 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걸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화 연구란 뭡니까?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 숲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유교적인 문화죠. 권위주의를 파생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장유서 그런 문화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심층적으로 문화를 잘할 수 있다. 마지막, 우리가 한국인이 문화를 공부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 있어요. 다른 문화는 우리가 뭐가 다른가?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비교를 통해서 하는데 그 기준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한국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이 뭔지를 잘 알게 되면은 자금성과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정원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일본 정원이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모습의 특징을 잘 비교하며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류 문화가 무엇이고 한류 문화 속에서 한국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네, 그냥 거기서 살 뿐이죠. 익숙하니까 말입니다. 당연히 뭐 있는 것,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한국에서 살고 한국인의 문화와 역사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도대체 한국 문화가 무엇인가?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아톰이라는 일본의 만화 영화가 어떻게 일본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는가? 그 다음에 일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후에 이루어지는 일본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이 한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한국인에 대한 것, 그래서 한국인의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상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갖다가 잘 지적한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가 낯선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보다 정확하게 말입니다. 한국인이 누구냐? 라는 것을 갖다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제가 가져온 책은 말입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이분은 그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열. 그 예전에 숙명여대 그 사학과 교수였던 그 이만열 교수님하고 이제 성함이 이제 똑같죠. 그래서 한국식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한국학 동양과 한국을 연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동아시아 언어 문명을 공부했죠. 그리고 아시아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이 모르던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강의를 갖다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 아시아와 또 한국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서양 문화와 이 동양 문화의 어떤 차이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요. 또 아시아의 다른 어떤 나라들과도 다른 어떤 한국 문화의 독특한 점을 갖다가 잘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점, 우리는 그저 그냥 작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사실 작은 나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린 여태까지 말이야 약소국으로서 그냥 억울하게 살아왔지. 우린 힘이 없는 민족이고 강대국 사회에서 열강사에서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든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살아온 민족이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어렵게 가난해서 살아서 가난을 좀 벗어난 민족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궁극적인 어떤 서술의 목적을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은 이제 선진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보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가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범국가가 되어야 하는 독특한 사명도 지니고 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이러한 국제적으로 당신이 모범국가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나라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 일깨운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그래, 도대체 이 역사적으로 이 한민족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무엇인가? 지금 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벌어지는 사태가 또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강대국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여전히 빈곤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이 전체적인 이 세계화된 시기에 어떤 소명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갖다가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수출 잘하고 잘 살면 돼. 우리 문화 좋은 문화가 있지. 이렇게 그냥 스스로 안에서만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전체 역사와 전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국인의 위상과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이 아주 훌륭한 책이다.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열 교수님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을 연구하면서 뜻밖에도 내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국 문화 속에 살면서도 잘 몰랐던 것이란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빨리빨리가 얼마나 급한지 말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유머도 많이 탄생했었어요. 그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말입니다. 아직 커피도 컵에 쏟아지기 전에 말이에요. 뚜껑 밑에 문 열고 말이에요. 이렇게 손을 갖다가 대지 않습니까? 뭐 그만큼 우리가 성격도 급하고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민족인데 물론 그에 장점도 있지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모든 걸 갖다가 빨리빨리 처리하는 바람에 수출도 빠르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문화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빠르고 특히 그 인터넷 시대에 이 디지털 시대에 빠르기가 굉장히 중요한 감점으로 인식되는 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빠른 초고속 인터넷도 금방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아마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상을 갖다가 빨리빨리의 문제점에 대응해서 내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의 전통 문화 가운데 이미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한국 전통 문화는 방향, 가치, 신념을 중시했어요. 방향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듯도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강조합니다. 시험 점수, 그렇죠? 월급, 집값 등등.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도덕적인 가치, 미학적인 가치에 우리는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바로 지적하고 그 우리가 이것을 갖다 개선해야 될 그 중요한 어떤 근거를 갖다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찾아서 제시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이런 한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보다도 정확히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널 예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그 서점에서 만든 그 잡지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속도는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방향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선진국 사회로 들어가고 한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뭘 빨리 만들어서 뭘 제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인들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점에서 저는요 정말 이 책은 놀라운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겠어요? 이 한류 문화라는 것은 외국에서 평가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한류 문화라는 속성 자체가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수용하는 외국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즐겁게 즐기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서 이 한류 문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보겠어요? 외국인들의 평가 가운데서 뜻밖에도 한국인들이 모르는 한국인의 어떤 장점과 필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바로 한류 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책에 대해서 한 분이 이런 추천사도 썼어요. 책을 읽는 내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65년간 대한민국이 이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담론을 갖지 못했다. 기껏해야 1960, 70년대 형성된 전통을 비하하는 좌우의 근대화 담론이 지배하는 바람에 한민족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다. 그런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우리가 놓친 전통적 관점의 한 발을 딛고 우리가 그려내지 못했던 미래 관점의 또 한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지금 여기를 탁월한 통찰로 담아내고 있다. 이제 우리 학자들이 답을 해야 할 차례다. 이렇게 전에 조선일보 여론독자 부장을 지내신 분이 이한우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게 빨간 글자 써 있지 않습니까? 전통 문화의 비하. 아유, 그 한복 말이야 거치장스럽고 말이야. 그거 귀찮지가 안 입잖아. 이런 것이죠. 아유, 우리나라 유교 문화는 말이야 너무 관습적이고 사람 갖다 옥죄이는 것 같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아, 우리 그 식탁 봐봐. 그 반찬 이렇게 많은 거야? 김치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너무 스스로 갖다가 자조적으로 너무 낮춰본 것이 아닌가, 비하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 비하는 뭐예요? 사실 이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일본은 한민족, 열등한 민족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럼 한글도 못 쓰게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걸 갖다가 자꾸 끊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식일명, 이름조차도 한국 이름을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은 뭐겠어요? 사실상은 일본식 교육의 영향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런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한국 문화를, 한국의 전통 문화를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비하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좌우의 근대 담론입니다. 우리가 노론소론, 조선시대 당파 싸움 때문에 우리 조선이 다 망했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만큼 말입니다. 왕 혼자 이렇게 독재를 못하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 조선시대 왕이 혼자 다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했던 것입니다. 신하들과 이렇게 좌우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신하들과 이렇게 논의하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갖다가 이제 경영을 한 것이지요. 그럴 때 이 좌우 정치적 충돌 갈등은 지금도 물론 이것이 결코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이 사실 역동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림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거든요. 이 장점들도 있는 거예요. 한국은 말이야 지들끼리 싸우다 망하는 민족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민족을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바라보지 못한 결과다. 대한민국이 지금 한류 문학에 퍼지고 있는 것은 갑자기 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수천 년부터 축적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의 어떤 가치,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것뿐이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인의 역량, 한국인의 문화적인 특징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한류 문화가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왔는가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상은 이 교과목이 우리가 만들어진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교과목에 다루는 중요한 소재죠. 한류 문화. 한류 문화가 뭐냐? 옥스퍼드 사전에는 한류, HALLYU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류. 코리안 웨이브라고 굳이 번역하는데, 한 거대한 뭡니까? 이 파도처럼 말입니다. 한국인의 문화가 세일 갖다가 이제 휩쓸고 있다는 점에서 한류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겠죠. 한류를 가장 평범하게 규정하자면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확산되어 인기를 끄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오징어 게임이 말입니다. 팍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오징어 게임, 그 분장을 하고 말입니다. 게임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이 일종의 한국의 대중문화의 영향이죠.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말이에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공연장에 몰려드는 것. 뭐 이런 것이 일종의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인들이 같이 함께 즐기는 것.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하나의 한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좁은 의미입니다. 대중문화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대중문화에만 이것이 규정된 것, 거기에만 딱 이렇게 쏠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류가 지속 확산되는 중에 교류의 대상이 더욱더 광범해졌죠. 복잡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갖춰온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어떻게 돼요? 한국인의 그 중저가 화장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걸 K-뷰티라고 불러요. 특히 색조 화장은 말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K-패션이죠. 한국의 의상들. 그 다음에 K-푸드. 그렇습니다. 세상에 라면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뜻밖에도 일본 사람들 한국 라면을 찾고 있고요. 거기다 동남아시아 한국의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김치. 우린 김치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아우 김치 민족이야. 응?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예전에 도시락 싸고 갈 때 김치병이 있었거든요. 김치를 담아서 점심 때 같이 먹는데 항상 터졌어요. 그 버스 안에서 김치 냄새 나는 거 보고서는 우리는 아유 한민족은 김치 민족, 김치 언제 안 먹나 뭐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김치는요. 그 안에 풍부한 유산균, 거기다 말입니다.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김치가 오히려 효능이 있을지 모른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서면서 말이에요. 김치는요. 세계적 음식이 됐잖아요. 이제 김치를 안 파는 그런 대도시의 슈퍼마켓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의 커다란 슈퍼마켓 김치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K푸드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K자를 붙여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한류 문화를 대중문화에만 국한돼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가 있다면은 그것을 한류 문화 속에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이런 폭넓은 그러한 경향이죠. 그래서 한류의 특징적인 영역은 뭐예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대한 세계인의 주목도를 갖다가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세계인이 동참하게 만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류를 갖다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한류의 시작은 대중문화부터다. 그럼 언제부터냐 했을 때에 보통 이제 한류를 연구한 학자들은 MBC 주말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 수출되어 가지고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 이순재 배우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대바리도 나오고 막 이래 가지고서는 권위적인 유교 가정 속에서의 부부의 어떤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정말로 재밌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997년이거든요. 그때를 한류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들이 일단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요한 건 한류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반향을 일으켰는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한류 해석 갖다 볼까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 물론 나중에 이론적인 해석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한류란 것을 갖다가 왜 대중문화에만 국한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요? 한류 문화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동성. 가장 역동적인 문화를 갖다가 한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라마가 해외 인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혹은 무슨 음악이 유행했단 말입니다. 그 뭐예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겠죠. 강남 스타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호기심이 일어나서 도대체 서울의 강남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국 제품에 호기심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생충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짜파구리, 라면을 갖다 소비하는 건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강남 스타일은 강남에 가면 이렇게 말춤 추는 그런 이 동상도, 조각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있겠죠? 최근에 남미 같은 데 가면 말이면 한국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보기 힘든 곳에서는 막 사진 찍으려고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친밀감이 당연히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여러 요인들과 또 해외에서 바라본 개인의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갭이 이렇게 역동적인 문화예요. 이게 흥미로운 게 이런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는 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것이 한류 문화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 그 다음에 굉장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갖다 분석해서 좋아하는 것. 그 이유의 타당성이 있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가 좋고 영화가 좋고 말입니다. 음식이 좋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나라의 관계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현상일 뿐더러 나중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굉장히 복원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BTS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점들이 바로 이제 한류에 대한 해석에서 역동성 갖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류에 대해서 또 한국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최준식 교수, 이화여대 한국학대학원의 최준식 교수님과 그 책을 갖다 소개했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는 강준만 교수님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명예교수님입니다. 아유, 제 젊은 날에 제가 강준만 교수 책을 많이 사서 읽어봤는데 벌써 은퇴하셨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학라는 신방과를 전공을 하셨어요. 커뮤니케이션 전공하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문화적 비평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1인 미디어, 그 옛날부터 그 잡지책을 혼자서 이제 만드신 분이죠. 특히 신문 잡지의 이런 매스미디어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학술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수의 논문을 쓸 때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는요. 이렇게 자기 논문의 근거를 신문 잡지에서 들면 뭐예요?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줬어요. 아니 무슨 신문 잡지 무슨 근거를 대고 그러냐? 다른 논문을 가지고 근거를 대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동감 있는 문화와 현실은 말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런 미디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문 잡지도 중요한 내 학술적인 그 논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그 가치를 갖다 새롭게 평가하신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과 많은 논란도 적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요, 이 강준만 교수님 그 연구실에 가면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보는 신문, 잡지 구독료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스크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에 대한 각종 분류도 잘 돼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많은 신문 잡지를 보고 분류가 잘 돼 있어 가지고서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착착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는 이래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강준만 교수의 중요한 연구 뭐겠어요? 한국인에 대한 연구의 한국인. 어떻게 연구합니까?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존재인 갖다가 연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강준만 교수는 한류의 현대적 근원을 해방 이후 한국 대중문화의 풍경에 찾는다. 마찬가지야. 한국 대중문화가 한류의 출발점이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대중문화 공화국으로서 한국 사회의 특질이 형성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한류의 토양이 해당 시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한류 역사를 갖다가 읽고서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한류 아이돌을 어떻게 봐요? 뜻밖에도 60년대 김시스터스. 왜냐하면 한국의 대중문화는 6.25 이후에 미군들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군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이 나이트클럽, 이런 무대에서 노래했던 한국의 가수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면서부터 바로 이런 한류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시스터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그 유튜브 찾아보면 김시스터즈 당시 활약상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김시스터의 미국 진출과 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것. 근데 그 당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지금 BTS라는 말 확산되었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김시스터로 특정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류 역사를 갖다가 쭉 현상을 갖다가 제가 참고했던 책도 바로 이제 강준만 교수님의 한류 역사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왕 나왔으니까는 강준만 교수님의 그 연구를 좀 우리가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평생 갖다가 한국 문화를 갖다가 비평하고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그런 성격을 잘 고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이 강준만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에도 아마 강준만 교수님의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쓴 대표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인물과 사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인 미디어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인물과 사상에 나오는 여러 다른 그 기고들을 채 갖다가 상당 부분 어떻게 돼요? 혼자 쓰시는 겁니다.
혼자 쓰고 그다음에 혼자 편집하고 혼자 기획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1인 미디어 시대에 월간지를 갖다가 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자료 흡입력과 그에 대한 해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아주 독창적인 말입니다. 자신의 평가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일 그 오른쪽엔 대중의 겉과속이죠. 그러니까 이분에는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하셨지만은 이분의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러한 그 관심이 뭐냐면 대중문화예요. 이 대중문화 속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갖다가 그 속에서 다 함께 아우러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교재로 대중의 겉과속을 많이 쓰기도 했었죠. 그다음 최근 나온 책입니다. 정치전쟁. 특히 이분이 대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이제 정치평론가처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혹은 성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접근해가지고 아주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갖다가 내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이런 분야의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뜻밖에도 이분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존재인가? 한국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한국 문화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갖다가 이 안에서 잘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한국인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갖다가 생각하게 된 그럼 계기가 뭐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류 문화는 김시스터즈나 혹은 말입니다. 무슨 뭐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어떠한 존재를 갖다가 깨닫게 도와줬던 그런 한류 문화의 하나의 어떤 그럴까 막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갖다가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 서양 사람들이 혹은 외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갖다 새롭게 평가했었던 그러한 사건이 뭐냐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사건을 드는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 한국의 현대 문화사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은요. 어떤 변화의 시점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88 서울올림픽이고 두 번째 뭐겠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죠. 88 서울올림픽은 그야말로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이게 슬로건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갖다가 역동적인 나라로 인식시켰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서울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 나라들이 함께 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울올림픽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에 있었던 84년도 올림픽, 이게 아마 LA 올림픽이었을 겁니다. 이때 뭐 어떻게 돼요? 소련이 보이콧했어요. 그러니까 반쪽 올림픽이 되고 만 거죠. 이 공산권 진영이 참가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80년도는 뭐겠습니까? 모스크바 올림픽일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서양 사람, 미국을 중심으로 서양 사람이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서냉전 시대에 서로 간에 보이콧해서 사실은 온전한 올림픽의 정신이 실현되지 못했었는데 88 서울올림픽 때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올림픽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한국인이 세계인에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성적도 거뒀지만은요. 그보다도 서울이라는 한국의 수도가 있구나. 한국이 6.25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처참한 상태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 저런 문화도 개식 폐식 때 보니까는 대단하던데 그런 문화적 전통이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한국을 어떻게 돼요? 한류 문화처럼 세계인에게 이렇게 선보였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계기로 어떻게 돼요? 한국도 세계인이 몰려들면서 이제 세계 속의 일원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어떤 게 보이자면은 이제 이게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드디어 뭡니까? 우리나라도 유럽의 젊은이처럼 말입니다. 여름방학에 이제 배낭을 메고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여행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자연스럽게 벌어짐으로써 말미암아서 이제 세계에 이제는 국가만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것도 세상에 이제 보여지는 그런 역할이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역동적인 한국 문화가 무엇인가 보여줬죠. 월드컵 4위 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뭐가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축구에 변방국이야. 그냥 우리가 한번 연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를 바라볼 때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 축구를 바라볼 때 우리랑 다른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축구 선수들은 정신력은 강한데 체력이 약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은 없지만은 체력은 강해 혹은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히딩크 감독 뭡니까? 한국 축구 선수들 기술이 좋다, 이거 기술. 우리가 기술이 좋다고 몰랐는데 대신 뭐예요?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길러라. 응? 정신력을 좀 길러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잘 지적한 거겠습니까? 히딩크 감독 얘기가 뭐였어요? 한국의 유교 문화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교 문화. 장유서죠. 나이가 많은 선수가 우선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실력 위주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유교 문화가 축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호칭을 불러라. 자꾸 이야기를 해라. 운동장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선배님 선배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라. 이런 얘기들. 그렇죠? 각각의 공간을 위해서 호텔을도 뭡니까? 1인 1실로 지정해줘가지고 말입니다. 후배가 선배 뒤치다거리 하냐고 말이에요. 잘 쉬지도 못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들 등등. 한국의 문화, 전통적인 문화, 그다음에 관습적인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겠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갖다가 축구의 변방국에서 세계 중심에 서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보겠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태극기를 그냥 휴가 오면서 거리에 나가서 응원했던 한국인들의 모습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역량도 깨닫고 자랑섬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조그만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세계에 큰 역할을 할 만한 나라가 됐구나라는 어떤 자긍심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외 진출이잖아요. 70년대 후반에 독일에 진주했던 차범근 선수 대단했습니다. 98골 넣었잖아요. 분데스리가에서 말입니다. 외국인 선수는 최고의 최다 골 득점입니다. 우리가 히딩 감독으로 출전한 박지성 선수 유럽으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인토벤 갔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표적인 선수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한국 선수로서는 말이야 어떠해요?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낯선 선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국인의 장점을 잘 캐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현실에 잘 접목시켰던 그런 역할이 히딩크 감독이었고 우리가 몰랐던 한국인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준 그런 장본이었죠. 또 실제적으로 뭐겠어요? 한국 선수들을 갖다 유럽을 진출시키는데 결정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박지성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손흥민 선수죠. 2021-22년 프리미어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아시아 선수를 보면 최다골을 갖다가 넣지 않습니까? 이때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동점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 뭐겠습니까? 대단하죠. 최다골 이게 쉽겠습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넣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래요? 한국 선수들은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다. 한국이 축구 못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16강, 월드컵 16강 드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축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또 월등한 그런 능력 가진 선수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한류 문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세계인이 한국인을 좋아하고 한국 축구를 좋아하면서 어떤 게 보여집니까? 그렇죠. 한국 감독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믿음도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항서 매직, 베트남을 갖다가 그야말로 동남아시아에서 축구 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가기 전에는요, 10년 동안 우승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는 시키컵에서 그야말로 뭡니까? 우승을 갖다가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의 첫 아시안게임 축구 4강을 갖다 올렸잖아요. 거기다 월드컵 어떻게 돼요? 아시아 예선, 최종 예선까지 올랐고 중국도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요, 베트남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히딩크 감독 시절에 코치를 했던 박항서 감독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한류 문화가 2002년 월드컵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여기서 4강 했다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량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세계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돼요? 동남아시아 사령탑이 한때는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김판거, 말레이시아의 김판거 감독,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그렇게 돼요?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 동남아시아 주요 나라의
국가대표팀 감독을 모두 누가 합니까? 한국인이 다 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런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한류 열풍의 또 다른 면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K사령탑 이런 말 쓰잖아요. 동남아시아의 K사령탑 삼국지를 갖다가 펼쳤다. 이런 말을 이제 신문에서도 썼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영향을 일으키는데 바로 한류 열풍이 크게 일조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